온라인 셀링하다 소송자료 혼자 준비하기. 10년차 온라인 셀러 이티 아빠가 알려주는 혼자 준비하는 소송자료. 무혐의 100%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매대행 소송 자료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소송 자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대응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 6개만 기억하자. 이 중에서 오늘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종 사건의 무혐의 케이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형사소송까지 가는 건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이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높은 확률로 권리보호보다는 합의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식으로 합의금 장사하고 있으면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어딘가에는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제가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소송이라고 하면 논리와 심리 싸움입니다. 나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상대방 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면 사실 여부는 심판이 판단할 거예요. 그 심판이 누구예요? 경찰 조사관 또는 검사님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소송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간단해요. 돈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설득해야 될 대상은 소송 상대방이 아니고 심판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자료들을 준비를 해요. 무슨 자료를 준비하냐? 원본 사이트의 지재권 신고센터 운영 상황. 이게 아마존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타오바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재권 신고센터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나는 아마존을 믿었다. 얘들은 지재권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상대방의 성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거기 올라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열심히 잘 지재권 센터도 운영하는 해외 모를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냐. 알리도 마찬가지고, 알리도 지재권 신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오바오도 지재권 신고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걔들이 지재권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캡처 뜨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쇼핑에 해당 쇼핑몰의 입점 현황,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식쇼핑에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 뜨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11번가에 입점되어 있잖아요. 11번가에 아마존이 들어와 있는 걸 캡처 뜬 다음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업인 네이버에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을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었냐. 나는 네이버에도 입점되어 있을 만큼 알리익스프레스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마존이 11번가에 입점되어 있는 만큼 아마존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존 상품을 가져왔을 때 나는 지재권을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에 침해한 상품을 팔고 있는 해외 판매자 신용도, 그러니까 별점 5개 아니면 리뷰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캡처 뜨세요. 캡처 떠가지고 나는 이렇게 리뷰가 좋고 그 사람들이 침해하고 있을 거다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금지거를 설정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수동이 아닌 다음에야 반자동 아니면은 이제 대량으로 올리시는데 프로그램 금지거를 설정하는데, 보통 금지거들 설정하면 적게는 1000개, 많게는 몇천 개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하다 보니까 금지거만 한 8000개에서 10,000개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캡처를 떠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사받을 때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 금지거를 설정해가지고 남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캡처 뜨는 거죠. 사실 1000개에서 한 2000개 대량으로 한다면, 근데 이제 1000개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이 업을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경찰 조사관이나 검사님들이 보기에 와 1000개나 설정을 해놨다고? 이 금지거를 설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 상품들을 안 팔잖아요. 그리고 그 금지거로 인해서 다른 파생되는 상품들까지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판매 기회를 포기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3자가 보기에 그럴듯하고 이 믿음이 간다라는 논리가 있다면 그 모든 사소한 자료라도 전부 증거로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종 사건의 무혐의 케이스를 확보하는 게, 이게 그냥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고 하면 딴 거 다 지켜주고 이거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제가 10년 동안 이 구매대행 하면서 소송도 주변에서 한 것까지 한 20건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게 그냥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동종 사건의 무혐의 케이스 받은 사건 번호만 있으면 그냥 끝나요, 이걸로. 이게 가장 강력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저보다 먼저 저랑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 형사소송이 걸린 사람이 무혐의를 받았다. 그 사람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무혐의 받아야 되겠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기소가 되고 그 사람은 무혐의다? 이거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판례. 이게 전부 다 요거랑 관련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인 경찰 조사관이나 검사님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본인이 전공도 아니고 상품법이나 지재권 위반에 대해서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이때 만일에 저희가 동일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그분들한테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하겠죠. 아, 자기보다 먼저 선배인 검사들이 아니면 먼저 조사한 경찰 조사관들이 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구나 라고 당연히 그걸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이걸 뒤집겠어요? 못 뒤집는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 무혐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형사소송을 여러 번 했지만 요것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사건 번호만 있으면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본인 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의 타 소관이라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주변 누군가가 내가 당한 형사소송과 동일 권리자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뭐 동종사건으로 무혐의 받은 내역이 있다면 사건 번호를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구매대행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사고소 당했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일부는 정식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 판결까지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10년 동안 구매대행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대표님들이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저는 동종사건의 사건 번호나 판례를 자료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은 절대로 혼자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주변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예. 일단 진짜 형사소송이 걸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 동종사건의 무혐의 케이스를 반드시 어딘가에서 얻으실 수 있으면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좀 여러 군데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략하라. 이거 제가 여러 번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건 소송 상대방이 아니에요. 심판을 설득하면 되고 그 심판을 심리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심리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 거기다가 군대에서까지 교육을 받잖아요. 남성분들은. 그리고 뭐라고 교육을 받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의 편에 서라고 교육받잖아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소송 상대방을 약자인 소상공인, 즉 구매대행업자, 우리 같은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쪽을 약간의 악당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상품 하나 올렸는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미안한데 저쪽에서 너무 돈 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약자다. 좀 심판이 뭐 좀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좀 약자를 보호해달라라는 식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동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심판들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카페, 블로그,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법무법인이다 아니면 권리자다 했을 때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소송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단 다 캡처 뜨세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권리만 있지 상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특허를 출원하거나 실용신안을 출원했는데 상품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만들 생각이 아예 없던지. 특허 출원해놓고 이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아볼까 했는데 시장성이 없어. 그러면 이제 특허만 출원해놓은 상태겠죠. 이제 뭐 1년 지나고 등록되니까, 등록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쓰지도 않는 특허인데 누군가가 중국에서 그 상품을 개발했어. 여기 보니까 특허 침해하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너 특허 침해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죠.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제3자가 보기에도 좀 웃기잖아요. 아니 만들지도 않을 특허 내놓고 장사도 안 하면서 자기가 무슨 피해 입은 것처럼 얘기하면 이게 제3자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형사소송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이 왔을 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나?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합의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고 이 사람이 강자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합의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사무장하고 통화할 때는 녹음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합의금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저는 뭐 형사소송까지 가고 합의금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때는 합의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상대편이 말도 안 되게 내가 상표 치면데 상품이 하나가 문제가 돼. 근데 판매 내역도 없어. 그런데 상대편이 말도 안 되게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500만 원인데 어떻게 합의를 해? 상품 하나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게 제3자인 심판이 보기에도 상대편 너무하네. 아니 물론 심판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를 조사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누가 봐도 상대편 너무하네. 이 사람 진짜 약자구나. 그리고 상대편이 강자인데 강자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구나. 그래서 만일에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합의금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업체 또는 법무법인의 퇴사자들의 커뮤니티글. 이게 블라인드 같은 어플에서 보면 그 상대방 법무법인의 현 직원들이나 퇴사자들이 막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막 적어놨잖아요. 뭐 성과금 위주로 가고 있어요. 뭐 합의금을 받아내서 회사 나는 몇 %로 하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들 전부 다 캡처 뜨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건 제3자인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보기에 이게 좀 뭔가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심판도 사람이고 결론 내리는 검사도 사람이잖아요. 와 이걸 해도 너무하네 라는 느낌을 줄 수만 있으면 심리적으로 심판은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대강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권리자나 법무법인을 만났을 때 준비하는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번째 사건 번호를 이제 주변에서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6번째 상대방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송이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합의금만 적용하다가 형사소송까지 실제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경고장만 받고 내용 증명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주변에 민폐 끼치면서 나 소송 걸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자료 찾고 그다음에 이거 로스니까 우리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형사 고소가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지금 6가지 모아놓은 자료를 이거를 잘 버무려서 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서면 진술서라는 걸 작성할 거예요. 이게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면은 내 주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검증이 가능해지죠.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또 검증이 가능하고 하니까 서면 진술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